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올해는 합격 설명회 뭐 이런 거를 안 해서 제가 처음 이제 이번 얘기에 관한 거를 지금 합니다. 먼저 이제 그 합격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다음 주부터 지금 2차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2차 시험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험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런 걸 먼저 할게요. 공고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공고문이 나와요. 지역별로 2차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 시험을 볼 거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응시 자격, 여기에 뭐 자격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지만 중교사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과학하고 가로하고 화학 그랬어요. 저도 과학, 화학으로 돼 있어요. 저는 아마 화학, 과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사대의 교직이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연령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요즘 정년이 62세인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없으니까 연령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이 되는 거는 꼭 교육공무원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도 똑같이 그런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시험 일정은 11월 보통 네 번째 주 정도, 어떤 때 세 번째 주, 지난번에 23일이었으면 세 번째 주 정도 토요일. 예전에는 일요일이 시험이었었는데 일요일은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되고 토요일이 그 학교에서 토요일이 그 수업을 안 하게 되면서 모든 일정이 다 토요일로 바뀌었고요. 9시부터 시작을 해서 2시 20분까지 시험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초등, 유초등이 2차 시험을 지금 보거든요. 오늘 지역별로 2차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조금 그 초등보다는 좀 늦고 그런데 9시부터 2시 20분까지 시험인데 1교시 60분, 그 다음에 40분 휴식하고 또 90분, 40분 휴식, 90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해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다른데요. 교육학 시험 문제를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쓰고 나오면서 그게 멘붕이 와서 2교시를 문제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못 풀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이 실험이 있다는 거죠. 실험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구도 그렇고 경북, 뭐 세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가 있으니까 실험을 보는 지역은 실험에 대한 준비를 미리 좀 하셔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날 1차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1차 발표 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새해여서 이게 조금 뭐라 그러냐 좀 이렇게 좋게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봐지고요. 지도안 작성 같은 경우도 경기도 같은 경우 지도안 작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도안 작성을 하고 지역별로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나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경기도에 대한 거예요. 경기도는 개별 면접 집단 토의, 수업 실현, 수업 나눔.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난 거에 대한 토의를 하는 거거든요. 수업 나눔. 그러니까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21일, 2일 그래요.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시험 일정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2차 시험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최종 발표가 2월 7일입니다. 그래서 2월이 돼야 최종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역별로 이제 연수 들어가고 그러면 20일 넘어가면 발령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2020년 대비부터 해서 기평과 서술형 문항의 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은 우리가 이제 20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얘가 80점인데 A형 40점, 40점 이렇게 B형 4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평, 서술형 이 경우에도 기평, 서술형 그러니까 2019년에 있었던 논술형이 이번부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논술형이 없어지면서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6주 모의고사 할 때 문항수를 교육론을 24점을 만들어 봤어요. 7문항을 넣고. 그랬더니 전공이 14점씩으로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교육론 문항이 그래서 많았던 거죠. 24점을 맞추려고 보니까. 근데 교육론이 이게 뭐지? 뭐라고 답을 써야 되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자신있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육론 점수가 올라가면서 전공 점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입형이 2문제, 4문제, 8문제, 얘가 9문제, 11, 12개, 총 23문항. 그러니까 2교시째 문항수가 기입형이 4문제인데 기입형도 우리는 서술형이랑 똑같거든요. 일단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 조정을 잘 해야 되고 90분이라는 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대략 90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연습은 무조건 해야 된다. 기입형에서 뭐 반응 속도가 출제가 됐다. 이번 반응 속도가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반응 속도가 대부분 반응 속도가 기입형으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기입형에 우리가 분강이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서술형도 있었고 그런데 교육학 시험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못 썼다 그래갖고 A형을 봤더니 아는 문제인데 나중에 보니까 못 풀고 나왔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B형 할 때 정신을 좀 차렸대요. 그래서 B형은 좀 어느 정도 쓴 것 같다라는 사람들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신을 다 차리고 보니까 서너 문제 외에는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시험을 보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시험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주어진 게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 이렇게 주어지고요. 내용학이 75에서 65%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론이 최대 나올 수 있는 문항이 28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20점에서 28점까지 나올 수 있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60점에서 52점.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전체적인 게 이제 주어지는데 어느 순간 몇 년도부터인가 한국사 시험도 필요했죠. 한국사 시험을 치르고 그 한국사 시험을 적어도 3급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1급 하면서 떨어지지 말고 그냥 3급 봐도 되니까 3급 하세요. 제가 봤을 때 3급은 조금만 연습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제가 그 문제를 봤거든요. 한국사 문제를 봤는데 우리는 국사가 워낙 많이 배워서 그런지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이게 시험을 치르고 5년 동안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넘어간 사람은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그거는 빨리 치를수록 좋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고요. 2차 시험에 관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라고 돼 있잖아요. 실험이 들어간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30점의 실험이 지도하는 10점이고 수업 실현 20점이고 심층 면접이 40인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실험이에요. 실험은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한대요. 각각의. 그리고 감독관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채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회하면서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느냐 이제 그 관계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서울은 실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다른 게 면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몇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거에서 답변을 잘 못하면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2차에서 예전에는 2차에서 뭐 점수가 그렇게 많이 바뀌겠냐 그랬는데 안 그래요. 많이 바뀌어요. 작년도 경기도 같은 경우도 컷이었던 학생은 합격을 하고 5점 이상 높았던 사람은 불합격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차 점수는 내가 컷에서 적어도 10점 이상은 맞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면접을 다양하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다 그런 거는 지금 교육과정, 현재 교육과정이고 2015 개정이 지금 올해죠. 이제 2020년 3월부터 다 바뀌었잖아요. 예, 중학교 3학년까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개정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2015 개정이니까 교과서를 저는 중3 교과서는 아직 못 구했는데 이제 3월 되면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하고 지도서를 어떤 형태든지 구해서 시간 날 때마다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중3 교과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 바뀐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익,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인격, 소양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면접이 들어가는데 이게 40점, 수업 실연과 수업 나눔이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커요. 여긴 지도안도 없고 실험도 없어요. 그 대신 집단 토익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 그룹별로 들어가서 집단 토익을 하는데 처음 시행하던 때는 그룹 토익 들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질문 혼자 다 하고 막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서로 다 잘하자. 그래서 미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잘하자라고 하고 들어가서 서로 질문을 하면 핑퐁 게임처럼 질문을 하면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경우가 이거는 연습해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2차 준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서로 토의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수업 실현해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시험이다라고 하는 건 원서 제출할 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미리 준비를 해라 그러고요. 페이지 넘기면 가점이라고 가산점이고 가점이 있는데 가산점 같은 경우는 체육과 쪽이어서 그건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점이다 라고 하는 건데 크게 우리 여기에 작용되는 거는 크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의사상자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게 이제 가점을 준다라고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거든요. 취업 지원 대상자는 옛날부터 있었다면 의사상자가 새로 들어간 그런 내용이다. 근데 이것도 과목이 적을 때는 좀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여기에 크게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1차, 2차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1차를 합격을 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과락을 주의해라. 과락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과락이 교육학도 과락이 있고요. 우리도 과락이 있는데 교육학이 8점, 우리 전공이 32점 그런데 의외로 이 물화생지 과학 과목은 과락이 많아요. 그래서 과락이 많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변별력이 좋거든요. 예전에 어느 과목인가는 객관식 일대일 거예요. 한 개 틀리면 떨어졌대요. 그거 말이 되냐고? 2개 틀렸는데 떨어졌다 그랬나?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막 이러고 했더니 그 실수한 사람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과학이 좀 낫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1.5배수를 뽑는다는 거죠. 재작년인가는 강원도는 2배수 뽑았거든요. 올해도 2배수 뽑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1.5배수예요. 1.5배수를 뽑고 그 대신 1차하고 2차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1차는 동점자가 있을 때는 전원 합격이에요. 그게 5명이더라도 다 합격이에요. 근데 2차는 동점자 있으면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해서 어쨌든 인원만큼만 뽑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1차를 합격해야 되는 거죠. 1차를 합격을 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지금 한국사 같은 경우가 2월 8일, 5월 23일 5번이 있는데 적어도 5월 이전까지는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현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가 146명을 뽑았어요. 작년에 144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장애가 아닌 경우, 장애는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고 나머지 부분 보면 작년보다 2020년 2명이 늘었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인천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서울은 작년보다 조금 더 뽑았고 경기도도 작년보다 한 5명 더 뽑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1차 합격자가 바로 다 임용된 건 아니에요. 2~3명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9월에 발령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32명이죠. 32명 중에 한 28, 9명까지는 바로 3월 부임됐는데 나머지 서너 명은 9월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적게 뽑기 때문에 바로 그에 그냥 임용이 돼서 바로 3월부터 선생님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과학 과목이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선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오른쪽 표 보면 2010년 보세요. 78명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배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에 어느 해인가는 50명 뽑은 적이 있어요. 전국에 50명.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우리는 그 고등학교 통합과학이 공통과목으로 되면서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이 들어가면서 과학과목의 수요는 그래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학생 수가 준다는 거죠. 학생 수가 줄어서 계속 학급 수가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과학과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정년퇴직을 많이 지금 하시는 시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 인원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146명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있어요. 2021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보면 176명 뽑던 해도 있었고 157명도 있었고 그래도 100명 넘게 꾸준히 그런 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뭐라 그러지? 취업이다라고 했을 때 100대 1, 200대 1 그러는데 임용은 10대 1도 안 되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대 1도 안 되지만 그 10대 1이 전국에 1, 2등 하는 사람 10대 1이니까 다르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별 경쟁률이 심하지 않네 이렇게요. 근데 왜 고시라고 하느냐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3년에 하네 누구는 5년을 해야 된다네 이러는데 그런 거는 다 그 사람 입장이고 나 입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너무 남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맞춰야 돼요. 출발점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는데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400m 트랙을 도는데 여러분들 릴레이 하는 사람들 보면 출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제일 뒤에서 출발한 사람은 결승전이 다른 사람보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학년 졸업하면서 합격을 해 작년에 전국 수석한 학생이 이번에 합격자 특강에 왔던 그 학생은 4학년이에요. 졸업하고 합격해서 졸업 다 하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군인 갔는데 군인 만약에 토요일날 제대하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근무라고 하대요. 그 경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졸업하면서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 10년이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10년이 걸린 사람들의 대략 특징을 보면 꾸준히 공부만 할 수 없던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돈도 좀 벌어야 됐고 좀 쉬기도 하고 기간제도 하고 그다음 다른 일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기간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여건들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만약에 기간제를 해서 하면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기간제에도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보면
교육론이 24점이었다. 그러니까 꽤 크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론을 거의 다 썼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번에 교육론은 2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엄청 막 꼬아내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육과정을 알고 있느냐였거든요. 1차적인 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성취 기준이 있어요.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 그 밑에 뭐 학습 요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탐구 활동도 있고 교수학습 방법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핵심 개념이 있어요. 일반화된 지식이 있고 내용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반화된 지식에서 어떤 때는 내용 요소에서 어떤 때는 핵심 개념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015 개정의 특징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과 변화로 나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도 그렇고 화 1, 2도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변화에 들어가고 산화, 환원, 반응 이런 변화에 들어가겠죠. 변화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성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구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대략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관계를 교육과정은 시간 날 때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는 1번 문제 같은 경우 성취 기준이 나왔는데 그게 화학 변화하고 연관됐는데 그 변화가 산화 환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평가할 때 그러거든요. 교수학습 방법에 나오는 평가할 때 그럼 동료 평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나왔고 두 번째 문제는 내용 요소가 나온 거예요. 물질의 특성 영역에서 물질의 특성 단원에서 내용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 요소가 가로 여기에 화 1, 2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인데 화 2였던 것 같아요. 화 2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용해도하고 물질의 특성에서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체의 분압하고 그건 화투고요. 그렇게 그것도 결국은 내용 요소였다. 화투의 내용 요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내용 요소 이런 거 가로넣기 해서 모의고사 때랑 문제 풀이 때 하면 분압 뭐 이런 거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분압 이런 것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 직소였는데 이번에는 STAD가 나온 거죠. 우리는 직소거나 STAD였어요. 직소 1, 2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STAD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출제가 됐더라. 그런데 그게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변화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이거를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질량, 개수비하고 질량비하고 동일시한다. 뭐 이런 부분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은 이 문제를 다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제 B형에 들어가서는 뭐냐면 수행평가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건 교육론은 공부 특별하게 안 해도 포트폴리오는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봐져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S 측면이다 그러는데 뭐가 나왔냐면 과학교육에 우리가 보면 성격, 목표, 성격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나온 거죠. 예전에는 목표가 지식 측면, 탐구, 과정 측면, 그 다음에 뭐예요? 태도 측면, 그리고 STS 측면 그런데 하나가 더 늘어났거든요. 평생학습 능력 뭐 이렇게 하나가 늘어났는데 네 번째 게 나온 거죠. STS 측면. 그래서 가로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게 과학의 본성으로 보면 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STS는 과학과 기술과 사회예요. 그 서로 연관성을 써주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순환학습이 나왔어요. 교수학습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순환학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학습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술적 순환학습, 경험 귀추적, 가설 연역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경험 귀추가 나온 거죠. 그러면 경험 귀추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과적 의문에 대해서 왜 그렇지 질문에 대한 실험 설계와 수행이 없어요. 그 자료의 재해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 귀추였죠. 이거는 그 모의고사 때 이 문제를 제가 낸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이유를 써라 해서 이유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쓸 때 실험 설계와 수행이 없다.
자료의 재해석을 통해서 인과적 의문을 해결하였다. 이렇게 써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 귀추 그런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의 부의도가 나왔죠.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6번, 7번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부의도가 나오면 개념도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두 개가 올해는 동시에 나온 거죠.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얘는 교수학습의 전략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도다라고 했을 때는 부의도 같은 경우는 초점 질문과 방법론적 측면, 이론적 측면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지식 주장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에 이게 이론이냐, 개념이냐, 뭐 법칙이냐 이런 거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게 뭐냐면 개념도에서 채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데, 명제 채점 기준, 교차 연결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채점 기준, 그 다음에 오수벨의 병의적, 하위적, 상위적 학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거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 중거 속성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포섭이라는 말로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파생적 포섭, 상관적 포섭은 중거 속성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답을 했어야 돼서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다. 근데 교육눈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7번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념도에서 지문이 뭐였냐면 반응 속도였어요.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때 온도에 따른 관계에서 활성화 에너지도 연관을 시키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 학생은 충족이고 미충족이 있다. 그럼 미충족의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치면 그게 4점이거든요. 이거 빠지면 20점이에요. 그래서 교육론에서 20점 맞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80점 전체 80점 넘은 학생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교육론을 어느 정도 자기는 다 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위가 내문항에 14점 그랬죠. 6위가 내문항에 14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위는요 딱 이 챕터에는 이 내용이다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A와 반응을 시켜서 B가 되고 B가 반응해서 C로 된다. 그럼 A, B 반응은 달라요. B, C 반응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각각이 다르니까 그거는 두 개의 영역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리라민과 산무수물과 아실치화 반응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벤젠 고리에 NH3 플러스가 있었고요. 반응물에 염기가 있었던가 그래요. 그럼 그 염기가 양성자를 먼저 제거를 하면 아리라민이 되잖아요. 이 아리라민이 산무수물을 공격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산무수물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무슨 반응? 아실취한 반응.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기억을 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삼중결합이 있고 암모늄 이온이 있었던 아릴륨 이온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지? 세 가지를 놓고 얘네들의 pKa 값을 비교하는 거. pKa 값은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이따 보충 자료로 나갈 건데 저도 책 뒤에다가 붙여놓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오늘 나가는 자료는 스미스 자료인데, 어느 책이든지 pKa 값이 보충 뒤에 부록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뒷부분에서 나온 거죠. 염기가 들어가면 에놀레이트, 알파 수소 제거를 하면 에놀레이트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럼 이 에놀레이트 음이온이 에스터를 공격을 하는 크라이젠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베타 케토 에스터를 만드는데 이게 또 마이클 반응까지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하나의 반응이 아니에요. 각각의 떨어진 반응들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뒤에 나오는 에놀레이트 음이온에서 시작하는 반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알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이클로헥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MBS요. MBS H-NO. 그러니까 라디칼 치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E2 제거 반응이 진행이 되고, E2 제거 반응에 됐더니 DN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친 DN체하고 반응하는 닐스 엘더 반응이 들어가고, 닐스 엘더 반응 후에 환원 반응인가까지 4개의 반응이 섞여진 반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유기는 제가 봤을 때 유기는 그냥 그거예요. 펑셔널 그룹별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반응은 오히려 쉬운 반응이었어요. 에스터의 아실취한 반응 형태인데 에스터가 가수분해 반응, 에스터의 가수분행이었는데 에스터잖아요. COO잖아요. 두 개의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에 18번 산소가 들어있는 걸 제공을 해서 어떤 산소가 있을 때 이 반응을, 에스터 반응을 염기 조건에서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건 메커니즘 써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다 맞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네모나게. 우리는 유기책이 지금 메타책만 해도 500페이지 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네모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모낭을 풀려면 우리가 지금 대략 봐도 열 몇 개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예요. 근데 14점이에요. 얘는 24점인데.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광 문제가 한문항, 이게 2점. 그러면 얘는 6기로 보면 16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4점이 4개여야 되는 16점은 누구 하나가 12점이 되는 거예요. 올해 분석이 그랬죠. 세문항이 나왔으니까. 분광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예전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분광 문제는 뭐였느냐면 IR에서 펑션널 그룹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쉬워요. NMR을 보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IR에서 에스터하고 CN하고 그 다음에 벤젠 고리가 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나이트릴이 들어가 있는 에스터였거든요. 분자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2점인데 보통 이 문제는 내가 70%는 맞지 않았을까라고 보거든요. 70% 맞는 거 틀리는 거는요. 이거는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남들이 맞추는 거 무조건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문제는 무기도 네모난 그래가지고 이것도 14점 그랬거든요. 무기는 올해는 조금 뒤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분자궤도 함수가 하나가 주어지고요. HF 플러스의 분자궤도 함수 전자 배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기호를 물어본 거죠. 한기호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들뜬다면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관계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2점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분자 상태 한기호가 나온 거예요. 분자 상태 한기호가 나온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MX2형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대2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일단 찾고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네. M이 뭐였지? CAF2 형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그것의 2개 그러니까 배위수를 물어봤죠. 배위수의 경우에는 서로 금속이온의 배위수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1대1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4,8배위, 8,4배위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온 간 거리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온 간의 거리, 두 번째 가까운 이온 간의 거리, 세 번째 가까운 이온 간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표준 생성 엔탈피가 나온 거죠. 보나브 사이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브 사이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금속의 원자와 비금속의 원자와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결정, 격자 에너지 모든 합이 결국은 생성 엔탈피와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식으로 쓰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틀린 사람은 뭐냐? 부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식은 다 아는데 부호 때문에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왜 그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했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부호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건 다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자 스펙트럼 나올 때 보면 T2G, T1G, A2G 이런 게 있어서 그 간격이 있어요. 라케 파라미터 B까지 주어지면서 그래서 15B가 주어지고 나머지 관계에서 에너지 퍼 B 구하기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10D 퍼 B 값은 주어지면서 에너지 퍼 B를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B를 그 그림에서 주어진 것에서 B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기금속 착물이 주어졌었어요. 이게 18전자규칙에 들어맞느냐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파이 결합과 관련된다면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유기금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CO의 선택 진동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지표표를 보고 그러면 CO 선택 진동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주어지는 이제 결합 길이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거기에 어떤 리간드의 영향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전분하고도 연결이 됐던 그런 부분의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도 네 문제예요. 이것도 14. 이렇게 해서 80점이거든요. 이게 40점, 요거까지 해서 40점, 80점이었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정류상태 근사법에서 나오는 반응 속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틀렸어요. 그거 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실수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는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실수를 하느냐 그거죠. 그게 1대1 반응이냐 1대2 반응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식을 유도해라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근데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지금 세 번째인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법칙이다 그러면 속도 상수를 구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동 회전 스펙트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회전 상수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HCl 분자 어떤 그림이 하나 주어지면서 기억 니은 디귿인가 그래서 그 중에 HCl 분자는 뭐냐 이런 거 찾는 거. 그러니까 진동 회전 스펙트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동안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어려웠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B형 문제예요. B형 문제에서 2점짜리가 뭐가 나왔느냐. 반데르바스식을 주어지면서 그때에 행한 일을 구하고 내부 에너지 값을 구하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데르바스 기체가 나오고 연력학 1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전자의 확률 밀도식 그리고 핵에서 전자까지 기대값 그랬어요. 그러니까 1S에 관한 게 있고 파동함수 A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전자 확률 밀도식은 뭐냐? 제곱이에요. 그 파동함수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진 핵까지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적분식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예요. 파동함수의 제곱 d타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주어지는 게 뭐였냐면 뭐 A였다 그러면 A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S였다 그거에 관한 거, 파동함수의 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주어진 거죠. 거기에 거리네. 거리라고 하면 그냥 R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동함수가 1S가 있었고 A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1S에 대한 제곱, A에 대한 제곱.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게 느껴졌냐? 적분 때문에요. D타우까지 다 들어갔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이 문제도 조금 이게 4점짜리면 2점 정도? 저는 대략 배점을 그렇게 해봐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쪽에 들어갔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분석 문제는 쉬웠죠. 분석 문제는 1차적이 나온 게 뭐냐면 크로마토그램이 나왔는데 계속 강조했던 거. 머무름 시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머무름 인자, 용량 인자요, 선택 인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를 보는 건데, 우리가 분리분석이라고 하는 크로마토그램이 나오기 전에 분리분석이 입문이라고 되어 있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크로마토 앞 단계에서 웬만한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식이에요. 리텐션 타임, 리텐션 볼륨, 그 다음에 KA, 그 다음에 알파 A, RS 이런 거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식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런 문제 풀지만 내가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시험 끝나고 교수님 모의고사 때 했던 거 거의 똑같아서 잘 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는. 근데
본인은 잘 풀었다라고 하는데 뚜껑 열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석은 유효수자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5.0인데 6.0으로 쓰고 나온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산화하는 반응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응식에 이 재료값들이 각각이 있으면, 환원 반응식에서 이 재료값이 있으면 그 이 재료값을 전체 반응에 대한 이 재료값 구하고, 만약에 평형에서는 그럼 평형 상수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반응식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지 않을까. 세 번째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 기출문제에 준해서 모의고사 이런 거의 똑같이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 HCl은 양성자가 하나예요. 인산은 양성자가 3개예요. 그러니까 지시약에 따라서 1대1 반응이 될 수 있고 1대2 반응이 될 수 있다.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x 플러스 y로 놓느냐 2x 플러스 y로 놓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맞춰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좀 어렵고 어떤 문제는 조금 뭐 힘들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전공 문제만 놓고 그냥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이거 어려워서 조금 틀렸다라고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전공 문제는 65점은 나오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학 15점 더하면 80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잘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조금 실수를 했다면 이라고 하면 그래도 55점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무조건 쉬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전화 오는 걸 보면 점수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불안하다, 어떤 사람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모의고사를 우리가 6주를 합니다. 그래서 채점도 하고 등수도 매기고 하는데, 등수가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고 중수가 밑에 있다라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닌 게 뭐냐, 그날의 컨디션. 정말 크게 좌우해요. 당연히 이 사람 합격했겠지 근데 안 됐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안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는 거 보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고 그날의 컨디션도 엄청 크게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영역별로 제가 묶어 놓은 거거든요. 자료를 보면 교육론이 있는데 이게 지금 메타 화학교육론 교재 기준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2015 교육과정이 다 바뀌어서 교과서까지 바뀐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6월에 새 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6월 교육론 할 때 새 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말 정도에는 책 작업 들어가서 교육론 뒤에 교과서 들어가는 내용도 다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개정만 있을 때는 공부개정 중3이나 이런 거는 했었는데 그거를 전체적인 틀을 해서 다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론 책은 만약에 사셔야 되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지금은 시중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뭐 이런 데는 다 팔아요. 그냥 사지 마시고 그때 사셔도 되고, 시간 날 때 교육론,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는 그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론반, 화교론이 아닌데 이론반이지만 2월쯤 내가 시간이 되면 교육과정 이렇게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도록 해서 하나씩 만들어 드릴게요. 교육론 보면 그냥 그거예요. 교육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교사잖아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르칠 거냐예요. 잘 가르치면 돼요. 나는 항상 답은 잘 가르치면 된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느냐, 그죠? 첫 번째는 교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 교육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있고 이 수업 전의 단계들을 쭉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과학의 지식들, 그 다음에 과학의 철학들, 과학의 본성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수업을 전개를 딱 시작을 하면 나만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을, 만약에 물질의 특성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방법이에요.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 나만의 방법이 뭐냐?
순환학습을 쓸 수도 있고 개념 변화 모형도 쓸 수도 있고 POE 모형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하냐? 평가를 하는 거야. 그게 교육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수학습 모형과 어떤 교수학습 전략을 가지고 수업을 전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6부 모형과 7부 전략이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경험 귀추 모형이 나오고 하슈에 같은 경우도 나오고 하슈에 같은 경우에는 오스벨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개념 변화는 해마다 많이 나와요. 올해는 지금 우리는 안 나왔지만 물화생지 다른 과목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론 할 때 그거 해요. 물화생지 다른 과목에 나온 문제가 어느 것인지도 보거든요. 그게 뭐냐? 물화생지는 돌고 돌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교수학습 전략에는 아까 나왔던 부의도, 개념도, 그 다음에 협동학습 이런 것도 다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전개해서 평가까지 하는 게 결국은 교육론 역할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할 거고요. 유기화학을 넘겨보면 유기화학은 유기 처음에 들어가면 결합과 구조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유기에서 나오는 건 루이스 구조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염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유기는 제가 봤을 때 유기는 펑셔널 그룹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본래 구성은 앞에 입체화학이나 특별한 펑셔널 그룹이라고 표시 안 하는 부분들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가 알케인, 알카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펑셔널 그룹별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합성이고요. 그 다음 반응, 특성. 세 가지. 작용기별. 만약에 알켄이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알켄을 어떻게 합성할 거냐 그거예요. 그럼 그 합성을 알려면 할로제나 수소 제거 반응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제거 반응을 이해를 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죠. 그거예요. 알켄을 어떻게 만드느냐, 알카인을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알켄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죠. 이중결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 결합이 깨지면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연결돼서 얘는 알케인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첨가 반응이다. 그러면 알켄은 첨가 반응을 해요. 그럼 그 첨가 반응에는 뭐가 있느냐 그죠. 수소 첨가, 할로제나 수소 첨가, 할로젠 첨가, 물 첨가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펑셔널 그룹별로 반응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시험장에 가면 유기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요. 다 알고 있을 때 뭐가 있느냐면 입체화학을 고려해야 된다. 그게 어려워요. 입체화학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들어가거든요. 신첨가인지 엔티첨가인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입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입체장애가 많은 쪽을 공격을 하는지 적은 쪽을 공격을 하는지. 그러니까 적은 쪽을 공격을 할 때는 SN2 같은 경우는 적은 쪽을 공격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 지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유기학 책은 뭐 3번 이상은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처음 보면 아 유기구나. 유기가 이런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고 다 기억도 안 나요. 두 번째 볼 때는 아 기억나는 게 있네.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 볼 때부터는 정리가 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5번 보면 떨어지고 6번 보면 합격한다나 막 이래. 막 그래서 유기 교수님이야. 그래서 나는 한 번 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뭐 6번을 어떻게 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유기학 전공책이 두껍잖아요. 다 안 봐요.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뒤에 뒷부분 뭐 핵산 이런 거 안 봐도 되지만 다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봐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펑셔널 그룹별로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는지 그러니까 반응을 보고 특징이야. 만약에 산과 산이다 그러면 카르복실산 그잖아요. 카복실산 그러면 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예요?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산도요. 아민 그러면 염기죠. 그러면 염기도. 의외로 산 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둬라.
유기분광은 지금 분광 체계 전체적인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텐데, IR하고 NMR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IR, NMR, UV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메타 유기분광학 책에 그냥 그 본래 유기분광학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림이 뒤에 문제 풀이로 6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게 뭐냐? 이번 분광 문제 쉬웠다라고 하는 사람은 2250에 나온 건 이건 CN이네, 이걸 알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모르면 그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2점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못하겠대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근데 이번처럼 쉽게 나와버리면 이게 2점이 아닌 거예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맞추는 것 정도까지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분광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유기책은 열심히 해라. 그럼 유기에 분광 다 있어요. 그만큼 분광해도 요즘 추세로 보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조금 쉬워졌어요. 옛날보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여기에서 지금 무기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무기는 VS EPR에 의한 구조, 구조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결합, MOT에 의한 결합, CFT에 의한 결합, VBT에 의한 결합, 이런 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기만 있는 게 뭐예요? 구조나 결합은 물리화학 책에도 있다라고 해서 물리화학 교수님들은 물리화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무기만 있는 게 배위예요. 그러니까 배위에서 계속 나오는 거, 이성질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자 스펙트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 알아야 되죠. 최근에 나오는 건 유기금속이고요. 근데 이 배위와 유기금속을 아울러서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점군, 분논이 여기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무기에서 지표표가 안 나오는 경우는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2019년에 그랬어요. 무기책의 대부분의 지표표하고 연결되는데 2019년 문제에 지표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기 문제가 이러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갔죠. 유기금속이 나오면서 지표표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죠. 물리는 연력학. 그 다음에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반응속도. 얘가 올해는 4점이지만 대부분 2점으로 반응속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뒤로 가서 양자. 그 다음에 물리에서 나오는 분광학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정해져 있는 문제는 뭐냐? 반응속도예요. 그러면 이 반응속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 책에 나오는 반응속도는 내가 다 풀어본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실제 그렇게 거의 다 나왔고요. 반응속도. 양자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교수님들도 안 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나오거든요. 양자로 봤을 때 쉬운 문제. 그럼 아까 기대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 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식을. 그래서 그 식과 관련된 부분들, 양자는 애킨스 책을 보통 보는데 애킨스 책 보면 예제가 있고 내용 중에 풀이 과정이 있는 거 있어요. 그것만 정리해도 많이 해결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나온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돼요. 양자는. 근데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 나왔다. 그건 그냥 틀려도 돼요. 한 문제 정도는 모든 사람이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소문인지 아니면 진짠지 아직은 나도 확인을 아직 못하잖아. 아직 최종 발표가 난 게 아니어서 본인 점수가 나온 게 아니니까. 전공 한 문제 틀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 들었어요. 작년 수강생인데,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수강생인가 1년 전 수강생인데 이름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 틀렸다고 한대요. 그거는 이제 본인은 하나 틀렸다고 했는데 채점관이 봤을 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잘하는 사람은 실수 없었으면 그 정도로 문제 풀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번 문제가. 근데 양자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대값 나오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진 게 분광학이에요. 분광학은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에킨색이 조금 다른 것보다 설명들이 많은 색인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많지를 않으니까 이것도 기출문제 위주로 우선 정리를 다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앞부분은 산염기요. 산염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계속 출제가 되고 산염기 평형도 있고 적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핸더슨 하셀바리식 이런 거 다 평형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적정에 관한 거, 이번 시험 문제처럼 혼합산이 있는데 염기로 적정을 한다 이런 거예요. 적정. 그 다음에 이제 산화 환원이 뭐냐면 반응식이요. 그러니까 산화제하고 환원제하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럼 반응식이 있겠죠. 그럼 그 반응식을 전기화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크로마토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석 문제도 산염기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이거는 무조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니까 그 부분은 완벽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그거죠. 단 생각보다 분석이 이 앞에 것보다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사람들이 분석을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게 분석이에요.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계산 실수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분리분석이 있고 여기 분광분석. 옛날에 저는 교수님한테 배울 때 여기 앞에 있는 부피분석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분리분석, 분광분석, 전기분석 그렇게. 분석은 그렇게 4개다. 부피분석, 분광분리, 전기분석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분광, 광독의 베르 법칙 뭐 이런 것과 연관되는 문제들이 조금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출제가 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고 거기서 자기가 조금 더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 하고 책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어요. 네. 전공 교재는 여러분들 오늘 메타책 사신 분들도 있고 이미 사셨던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게 전체 1900페이지가 넘어요. 2000페이지는 조금 안 돼요. 그거를 5개월 동안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행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1월은 그냥 수목을 2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월부터는 점심 먹고 한 강좌를 더 해요. 목요일날. 수요일날은 제가 대구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지금 새벽차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은 안 오다가 올라오라니까 이상해요. 서울이 변한 것 같고 막 교무실도 싹 변해 있고 막 이러네요. 사물함도 막 밖에 내다 놓고 막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5권을 보강을 해서라도 이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가 설이 있잖아요. 설이 빨간 날은 우리 수업하고 연관이 없는데 목요일인가가 빨간 날 전날이에요. 목요일 날부터 지금 기차표 예매를 하는데 어제 새벽에 들어갔는데 시계 해놓고 올려서 딱 보고 잤어요. 그래서 7시부터 하는데 7시 반에 깬 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벌써 3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차표를 지금 예매를 못했어요. 예매를 못하고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도 해라. 근데 지도 그렇게 된 거야. 지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서 이제 SRT를 하던지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니까 6시간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고 올라가는 건 오늘 지금 호남선으로 대전에서 올라가는 걸로 해서 올라가는 거는 했는데 엄마가 대전에 계시니까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엄마가 대전에 계시니까 대전에 설 다음 날 가요. 거기서 우리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거는 호남선 지금 예매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7시부터 예매하는데 저는 7시면 기차 안에서 자는 시간인데
자다가 깨다가 숫자가 안 주는데 마지막에 저녁 시간표가 한 장이 있어서 그거를 예매를 해놨어요. 일단 그건 됐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힘들고 목요일은 2월부터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빨간 날 23일인가요? 23일은 수업을 못 하고요. 22일 날을 하고 23일은 수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19일이 수요일이고 20일이 목요일인데요. 19일 날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강을 합니다. 우리 아들 그날 졸업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 아빠랑 다 대구에서 올라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은 제가 휴강을 하고요. 어떻게든 보강은 다 할게요. 그래서 그 이틀은 제가 미리 공지를 하고, 나머지 날은 제가 만약에 휴강을 하면 미리 공지를 합니다. 저는 거의 휴강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 날 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3시부터 한강야면 4시 반쯤까지 할 수 있어요. 목요일 날은. 그래서 목요일 날은 스터디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스터디를 하면 수요일은 괜찮지만 2월부터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5건을 다 끝내야 됩니다. 화교론 교재는, 메타 화교론 교재는 새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조희영 교수님 책이 과학교육론하고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이 있는데, 과학교육론은 2판이 2018년에 나왔어요. 근데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2014년에 나오고 2판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최병순 교수님 책은 4판까지 나왔어요. 그게 2016년 거예요. 그러면 올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제가 정보를 얻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권재수 교수님 책은 나온 지 꽤 됐어요. 노란 책. 꽤 된 그런 부분이다. 전공 교재는 각각이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유기도 한두 권, 무기는 휴이책, 미즐러 책, 물리는 에킨 책으로 웬만한 거 다 돼요. 그리고 분석은 해리스 스쿠그. 해리스 책에서도 나오고 스쿠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보시는데, 지금 새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 책을 사야 된다면 6.2 솔로몬은 12판을 사세요. 맥머리는 지금 9판이고요. 스미스 5판이 지금 있는데 모르겠어요. 6판이 나오는지 이거를. 그 다음에 분광학 책은 파비아가 5판이 나왔어요. 근데 5판은 아마 이거는 번역본과 원본이 다 같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무기는 미즐러 휴이가 그대로예요. 더 이상 지금 변동이 없는데 미즐러가 새로 나오는지. 미즐러 5판이요. 네. 물리 에킨스가 10판이에요. 지금 새로 나온 게 10판인데 제가 봤더니 9판이 공부하기가 어떤 면에는 좋고요. 전체적인 거 보기에는 좋은데 또 따로 어떻게 생각하면 10판이 나온 부분들 틀림없이 있긴 있더라고요. 분석화학은 해리스 9판, 스코그 9판. 바뀐 거는 스코어 9판 같은 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훨씬 더 좋은 그러한 부분으로 전공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얘기, 이제 1차 시험은 뭐냐?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 스타일도 알고 그러거든요.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저녁형 인간 갑자기 아침형으로 맞추려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침형 인간이 내가 봤을 때 일은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요. 만약에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원인 분석이 먼저다. 그죠?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왜 실수가 그렇게 나왔느냐. 완벽하게 몰랐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학 같은 거 어떤 때 막 안 되고 그러면 뭐 써보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면 풀어요. 한번 풀어요. 그 다음에 또 풀어요. 근데 또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해요. 그러면 그런 건 5번이라도 써봐요. 화학은 눈으로 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써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론반만 들어요. 자기는 이론만만 들으면 된다 그러는데, 이론은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지금 이론반 듣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문제를 같이 병행해 오면서 보고 전공책은 항상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유기학 책이 15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지금 500페이지로 축약했다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는 체크를 하시면서 보세요. 항상 이 부분에서 기출이 되었다 체크를 하고 그럼 그 부분의 책을 다시 넘겨보면 이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왔네 그거야. 나온 부분과 나오지 않은 부분은 항상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게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공부 안 하고 합격하기를 바라는 게 욕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후회 없이 공부해 봤느냐 그거죠. 그렇게 해봐야 된다. 기출문제를 정리해라가 첫 번째예요. 전공 영역별로. 그래서 영역별로 노트를 한 권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6기는 6기대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6기가 계속 보니까 산염기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기 하나를 산염기라고 써놓고 그 다음부터 산염기에 관한 문제를 거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염기 6기 챕터 보면 산염기 챕터가 있는 과목들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거를 적었는데 뒤에 엑시드에 가도 산염기가 나와요. 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집어넣어. 아민에 가서 나온 것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산염기를 넣어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교수님들은 책에 없는 걸 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분을 찾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 답을 만들어 보는 거. 나는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을 쓰면 남이 인지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을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다. 실수를 하는 부분에서 또 실수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반응 속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반응 속도 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조심해라. 그러면 저도 칠판 풀이하면서 보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도 있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5학형, 6학형 나오면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 또 틀린다는 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꿔야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한국사 시험은 빨리 통과하도록 하고 교육학은 시간 날 때마다 준비를 해놓되 교육학도 뭐 거기 보면 철학이 있고 과정이 있고 뭐 교육 심리가 있고 행정이 있고 경영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별로 정리를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교육학은 뭐 특별하게 안 해도 뭐 십몇 점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십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의외로 과락도 많아요. 교육학도. 교육론도 준비를 해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 때마다 교육과정 보고 학생들 교과서 보고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거의 탐구활동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꼭 탐구활동이 아니었던 게 2019년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원자의 모형의 변천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거에 대한 것들도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지역에서 2차 시험에서 이번 차시는 만약에 용해도를 이용한 뭐 물질의 특성과 관련된 용해도를 이용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 다음 차시는 뭐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업 실현하시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차시별의 어떤 순서도 대략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모두를 위한 과학이 2015 개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2015 개정에 맞춰라. 2015 개정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핵심 역량이잖아요. 그 핵심 역량과도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봐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중학교 1, 2, 3 과 1, 2 통합과학 과학 탐구실험 탐구실험의 내용 요소 이런 게 타 과목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7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구입을 하던 아니면 지도서를 보던 그런 것들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에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그 차시에 나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이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 2월에 열심히 하는데 3월부터 힘이 빠지다가 5월에는 아프다가 7월에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꾸준히, 그래서 운동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근데 내 운동 안 하다가 9월 달에 운동을 하겠대요. 하필이면 9월부터, 1월부터 하지 아예. 그러니까 9월부터 해야 된다고. 근데 그 학생이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됐는데. 어쨌든 아프면 안 되고요. 예?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인드 컨트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합격해야지 이런 사람은 자기가 끌어내려져서 합격을 못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잘해서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저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항상 가져라. 선생님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면 1차 시험이 끝나면 바로 2차는 해야 되는데, 2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2차 시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화생기 이런 카페에 들어가면 2차 시험에 대한 얘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이거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따로 컨트롤 카피에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차 시험 갑자기 보려고 그러면 자료 얻으려고 그러면 일일이 찾으려면 너무 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만약에 경기도 들어갔다 경기도 시책이 뭐냐, 경기도가 올해 하려고 하는 중점 사업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면접은 면접 나름대로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남이 있는 앞에서 연습을 미리 좀 해라, 그런 부분이고요. 합격자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동그라미 4번,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만능 답안을 만들어라 라거든요. 그러니까 2015 개정에서 나오는 용어를 쓴대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뭐 이런 용어를 하나씩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지도안도 차시별로 작성을 하되, 그냥 차시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서 경험 규칙이냐 아니면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O2 모형이냐, 그런 것들 모형에 따라서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1차 끝나고 스터디를 하면 4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차시에 대해서 한 사람은 순환학습, 한 사람은 POE, 한 사람은 OE, 한 사람은 경험 규칙,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 수준별 수업, 뭐 탐구 실험 뭐 등등 있는데, 판서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대요. 판서는 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가 있고 필요하면 판서를 해라 이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서는 일단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수업 실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수업 실현의 큰 거는 도입과 전개와 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입을 할 거냐. 그러니까 도입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러면 동기 유발이 크겠죠. 전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오늘 수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어떤 그 2차 시험에서 전개 부분만 실현하시오. 수업 실현하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전개 부분 어떻게 할 거지. 그게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교수학습 모형대로 단 2015 개정에 맞게 실험 지역은 실험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서울은 기초 실험이 있고 심화 실험이 있어요.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들도 또 따로 해야 된다. 실험은 보고서까지 잘 써야 돼요. 계산까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도 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잘 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의가 있거든요. 구상도 하고 기조도 하고 서로 뭐 상의하도록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집단 토의, 수업 나눔, 그러니까 수업 실현한 거에 대해서 수업 나눔까지 같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신만의 철학, 교육 철학이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선생님 되셨어요? 이런 거. 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답안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면접책도 있다며요. 돌아다니는 면접책.
그 책이 기본적으로 뭐가 나왔는지를 보되 그게 정확한 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더 덧붙이는 거죠. 그대로 답을 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의 답은 똑같을 거니까 나만의 색깔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신만의 장점, 자신만의 포인트, 팁이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사의 자질이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 저 사람이 교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 보는 거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시험을 잘 봐서 합격을 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시험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나 홀로 싸움이에요. 그거를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이겨내고 해야 되고 일단 5월까지 강의가 있는데 5월까지 보니까 20주인가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추석 아니 설 들어가고 뭐 이래서 보통 제가 22주 정도까지 수업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금요일 날도 수업 보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2월부터는 목요일 3시부터 보강이 있어요. 2시까지 하는데 작년에 목요일 보강을 하니까 보강하는 날은 1시 반쯤 끝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1시 반에 가야 이 동네에서 밥 먹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 많이 들어가는 뷔페 이런 데는 2시 반까지 하니까 2시까지 하니까 거기 들어가기 힘들대. 그래서 1시 반에 끝내달라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1시 반에 끝내고 그 다음 2시 반부터 해서 한 강좌를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6월은 이론, 화교론 이론반인데 화교론 이론반도 이틀이에요. 이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하루 수업해요. 문제풀이 들어가면 하루씩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는 8주고요. 모의고사는 6주를 하고 5주가 첨삭을 합니다. 화교론도 문제풀이는 4주를 합니다. 4주 동안에 문제 꽤 많이 하는데 그러한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거고요.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 게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꽤 오래됐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또 할 수 있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올해는 일단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모두 다 합격했으면이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합격해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돼서 오니까 또 많이 달라요. 정말 다들 합격했으면이라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힘들어요. 나는 우리 딸 내가 임용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요구하는 게 많고 교수님들이 이상하게 학부 때도 안 가르치신 대학원서 가르치는 내용을 막 시험 문제 출제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씩씩하게 가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